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행복을 갈망하고 인생의 길을 찾아 방황하죠. 그래서 오늘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아닌 나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제가 들었던 강연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합니다. 물론 야매 상담이죠. 제 인생 자체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야매로 상담을 하는데 지난 5년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고민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메일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여 통 5년을 받았으니까 어느덧 수만 통이 쌓였습니다. 그 수만 통의 메일들이 결국 그 중에 한 7알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지금 이러저러한 상태인데 그게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고 백수일 수도 있고 은퇴 후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결국은 70%는 이런 메일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앞가림도 바쁜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유는 진통하게도 제가 알아요. 왜 모르느냐? 근데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가 모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알까요? 왜 모르느냐? 락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락강, 약간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유명한 사람들 특징이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가장 먼저 만나겠죠. 보통은. 그리고 그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처음에는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가 웃었는데 엄마가 좋아합니다. 아이가 계속 웃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아이가 걸었는데 엄마는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꾸 걸으려고 합니다. 또 말을 했는데 주변의 가족들이 박수 쳐주면 자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겪는 발달 과정입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럼 또 엄마가 좋아해요. 그러면 자꾸 공부하고 싶어요. 앞서 말했듯이 이건 누구나 겪는 발달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점점 커집니다. 엄마에서 선생님, 친구들 친인척, 사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이야기는 애초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를 배워나가는 과정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렇게 사회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욕망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망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야 하는데 이대로 성장하면 어떤 지점에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건지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나를 제외한 모두가 그 정도는 내게서 기대하고 이뤄내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과정에서 성리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심지어는 은퇴할 때가 다 되어서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이때까지 한 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구분되지 않은 채 20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모르는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궁금한 거죠. 항상 불안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성분들의 메일의 또 한 절반 이상은 이런 메일입니다. 어떤 남자가 있다. 오래 사귀다 미래가 불안하다. 그런데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가 말은 잘 안 통할지 몰라도 조건이 좋다.
누구랑 결혼해야 하나요? 요거 모든 연령층의 여성들이 보내는 고민 메일의 절반입니다. 고민 메일 속에 수만 명이 바뀌는 거라곤 그 남자들의 직업밖에 없어요. 수만 명이 이런 메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이런 얘기죠.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주변에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질문도 역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 바보 같은 질문이냐? 똑같은 이유인데 어떤 사람은 모피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서 명품 외제차를 타면 조금 사랑이 부족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정반대로 재벌가의 시집을 가도 사랑이 부족하면 이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인가요? 조건인가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언제 행복한 사람인지 대신 말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은 자기한테 해야 될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욕망의 주인이 돼서 주체가 돼서 내가 언제 행복할지를 한 번도 다른 모든 사람의 욕망을 제껴놓고 나 자신하고 1대1로 만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지 대신 말해주세요. 바보 같은 소리죠. 그걸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욕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자기의 욕망을 알았다고 칩시다. 자신의 욕망을 마주해서 어렵게 이제 알았다고 하면 그 과정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바보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려고 그 일이 원래 워낙에 어렵고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도 그건 내가 못난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정말 어렵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설득이 돼요.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옆에서 또는 주변에서 왜 그 일을 아직 안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막 화를 냅니다. 너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막 화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설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해버리고 마침내 그 일을 안 하게 되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 어차피 못하는 일, 다들 실패하는 일이 돼서 그 일은 시도조차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10대 때 아라파트를 만나고 싶었어요. 아라파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피엘로. 요즘으로 치면 빈라덴 정도 되겠네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피엘로의 의장. 미넨 테러라든가 각종 세계적인 테러를 주도했던 70년대 날렸던 테러리스트 두목이죠. 아라파트를 제가 10대 때 외신란에서 보고 그 사람이 만나고 싶었어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딘지 알아야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도 못 찾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20대 중반이 되던 해, 그러니까 94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의장인 아라파트 그리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중동 평화회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약속했냐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협정을 맺죠. 그걸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게 외신란에 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라파트가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경에 요리고라고 나온 제리코 요리고서 있죠. 그 성경에 나온 그 동네로 돌아온 겁니다. 외신단에서 그걸 봤어요. 드디어 94년 제가 아라파트가 어딘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라파트를 만나러 간다니까. 제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그러나 저희 대답은 아라파트가 나더러 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궁금하니까 그 사람 바로 보러 가야 되겠다. 보러 갔어요. 꾸역꾸역 산 넘고 물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서 검문소 몇 개 넘고 어렵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사람들한테 아라파트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네가 왜 아라파트를 만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리스펙트. 딱 한마디 했습니다. 리스펙트라고. 결국 그러자 사람들이 저를 태워서 아라파트 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집 앞에서 내리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라파트를 만나서 할 말이 없구나. 그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 겁니다. 하고 싶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만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집 앞에 갔더니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아라파트의 집은 회백색으로 된 2층 양옥이었는데 집벽에 기대서 사진을 한 방 찍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라파트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다 아라파트를 만났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쩜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10대 때 또 제가 사하라를 가고 싶었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커플이 사하라를 횡단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했죠. 어른이 되면 나도 횡단해야지. 그래서 20대 중반에 사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타고 한 달을 넘게 횡단하는 코스를 선택해서 출발하고 첫날 차를 쭉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모래가 많아요. 계속 모래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아무리 둘러봐도 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앞으로 계속 모래밖에 없습니까? 그러자 가이드가 앞으로 계속 모래다. 모래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차에서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어딜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해서 그걸 시도해 보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다 된 적은 없죠. 물론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결국 아라파트도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 집 앞에까지 갔다 그냥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큰가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을 보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후회를 없애줘요. 삶에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찾아왔고 그냥 하면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당장 하셔야 합니다. 제가 또 배낭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거지였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원래는 하얀색이었으나 더 이상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티셔츠를 입고 길을 가다가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랑 오페라 하우스 사이에 오페라 대로라고 큰 길이 하나 있어요. 그대로 걷다가 양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이전까지 저는 양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양복점에 걸린 양복을 보고 그 가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내 것인 그 양복을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양복만 입으니까 안 어울려서 와이셔츠도 하나 꺼내 입고 넥타이도 하나 꺼내 입고 이 모든 일을 한 30초 만에 마치 내 옷을 맡겨놨다 찾는 것처럼 했어요. 다 입고 보니 너무 멋진 겁니다. 얘가. 그래서 난생 처음 양복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2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2달 더 있어야 했는데 120몇만 원 남았었어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사려고 벗으면서 다시 보니까 0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120만 원 정도였던 거죠. 그때까지 내가 태어나서 샀던 모든 옷을 합친 것보다 더 비쌌지만 그 옷을 벗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평상시라면 벗고 나왔겠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거울 속에 있던 아이가 너무 멋있어서 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나가야겠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인데 사고 나면 한 푼도 없는데 아사할 수도 있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남은 120만 원을 남은 2달 동안 하루 2만 원씩 대단히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쪼개서 잘 소비하면 그럼 그날 하루 굶지는 않고 다음날 굶지 않겠다. 그 다음날도 예측 가능한 잠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날 하루하루 쌓이는 행복이 있죠. 그 행복을 60일치 다 더하면 이 양복 샀을 때 행복보다 큰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째. 만약 내가 지금 돈 없어서 이 옷을 못 사. 나중에 30대에 돌아와서 그때 돈이 좀 있을 테니까 양복을 사면 그럼 내가 25에 놓친 이 행복은 그때 가서 돌아올 건가? 35의 행복은 35의 행복인 거죠. 25의 행복은 그때 사라진 겁니다. 3번째. 2달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양복을 샀어요. 120만 원을 주고 그 양복을 사서 그걸 입고 파리의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 양복은 보스였어요. 당시만 해도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두목. 뭐야 촌스럽게.
그러나 제 생각에 룩상부르 공원에서 노숙한 사람이 입었던 양복으로는 최고로 비싼 옷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직전까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어떡하나 이제 아침에 돈은 5만 원 남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행 다니다가 숙소 삐끼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아르바이트를 하자 당장 로마로 갔습니다. 펜션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돈 내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 갈 수도 있고 역으로 가서 손님 3명 끌고 오면 그 방에 나도 재워줘라 공짜로. 만약에 5명 이상 데리고 오면 한 사람 추가분부터 나를 얼마를 줘라. 그리고 아무도 못 데리고 오면 나는 그냥 가겠다. 주인 입장에선 믿지고 보는 거잖아요. 역으로 가서 제 생각엔 최소 3명은 데리고 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한 시간 만에 30명 데리고 왔어요. 왜? 난 보스를 입었잖아.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관계가 역전됐어요. 호텔 매니저가 제발 떠나지 말라고 했죠. 그 당시 전 수중에 50만 원 생겼습니다. 이 50만 원이 생기자 내가 왜 남의 장사를 해주고 있나 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뭐였냐면 91년이었는데 동부권 개방 직후였어요. 당시에는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체코로 갔어요. 체코에는 주인들이 살다가 집을 시즌에 통째로 내놓는 게 있었어요. 호텔이나 민박이 부족하니까. 그런 집 하나를 골라서 그날 하루 묵고 일주일 동안 쓰겠다고 말하며 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2주째도 내가 50만 원 당신한테 줄 수 있으면 한 달 계약을 하자고 했죠. 하루하루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한 사람한테 주는 게 편하니까 저는 그렇게 그 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양인만 상대하지 말고 서양인도 잡아보자. 그리고 역으로 가서 반반한 남자놈 하나 잡았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널 먹여주고 채워주고 돈도 줄 테니 내 밑에서 일해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난 보스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 영국 친구를 고용하고 둘이 알바를 시작했죠. 대박이 났습니다. 일단 다른 데보다 가격이 쌌고 젊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삐끼 사장을 했는데 매일 잘 먹고 잘 쓰고 그러고도 제가 체코를 떠나는 날 수중에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보수를 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행복해져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모으거나 준비하거나 미뤄두거나 해서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행복이란 게 마치 적금을 들 수 있고 나중에 인출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행복은 그 순간에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날로 돌아가서 그때 행복을 찾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당장 행복해지셔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생각하고 대면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돼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찾았으면 그 일을 그냥 해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패도 하고 작은 성공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이란 게 저축하거나 적금 들었다가 나중에 꺼내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걸 유보해 두냐고요. 미쳤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훌륭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끝인데 그렇게 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솔직한 이야기로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어떤 기관에서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40대의 사람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일을 20대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꾸준히 해서 40대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을 많이 했답니다. 무작위로.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에 주저없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아니면 다른 거 하고 또 아니면 다른 거 하고 미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30대 중반 어느 시점쯤에서 자기가 잘하던 일을 깨달은 거죠. 그로부터 10년간 그 일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유명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정해진 보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비정규직이에요. 참. 그리고 사람들은 계획들을 참 많이 해요. 계획만큼 웃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전 무신론자지만 가장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게 그 부분입니다. 계획을 세웠어 이것들이 하면서 비웃을 겁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죠. 행복한 대로 닥치는 대로 사세요.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어쨌든 행복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짧아요. 어떠셨나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